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긴 할 건데 21쪽 한 번만 봐봐. 이 21쪽에 있는 부분에서 약간 잡아줘야 할 구성 체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살짝만 뒤로 잡아주고 들어가도록 할게. 일단 보면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모든 생물은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니까 바이러스는 생물인 것도 같아, 생물이 아닌 것도 같아 그런 고유한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세포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치? 세포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식물은 그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죠?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야. 세포들이 모여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이 돼. 자, 근데 말입니다. 식물은 조직이 좀 더 분업화된 조직계가 있어요. 근데 동물은 조직계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 각각의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동물은 오히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끼리가 모여서 특수 기능들을 각각 고유하게 수행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들의 명을 섞어놓고 동물에만 있는 거, 식물에만 있는 거 분류하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 각각의 기능들을 분리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다가 식물은 조직계가 있는데 각각 일정한 수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계가 딱 그래봤자 3개 종류밖에 없어. 3가지의 조직계. 오케이? 그리고 여러 조직계가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온전한 개체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럼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은 우리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보다 개수가 좀 적어요. 뿌리, 줄기, 꽃, 열매. 네, 그래서 5개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써줄 거고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나는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는 자 무슨 기관 본인들이 스스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영양기관. 오케이? 그리고 자손을 번식시키게끔 필요한 생식기관 이렇게 2종류 있습니다. 그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이렇게 크게 2종류가 있고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기관은 자 내가 물을 흡수하고 그걸 운반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주죠. 뿌리, 줄기, 잎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세를 만들기 위해서 꽃과 열매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생식기가 됩니다. 꽃열매. 그리고 그러면 이 잎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잎 단면을 딱 잘라보면 당연히 잎이 이렇게 있어. 잎 단면이 잎맥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잎이 이렇게 가지부터 연결되어 있잖아. 줄기부터. 그러면 잎이라고 하는 기관을 딱 단면을 잘라보면 당연히 조직계와 조직과 세포가 다 관찰이 되겠죠. 맞죠?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잎 단면을 자른 그림을 한번 봐보면 어떻게 잎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현미경 확대해봤다라고 하자. 그럼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 햇빛을 적게 못 받는 부분 이렇게 있겠죠? 햇빛을 받든 많이 받든 못 받든 아랫부분이든 윗부분이든 항상 뭐가 있냐? 윗부분을 상표피라고 해. 위쪽 윗상을 써서 상표피, 여기 하표피, 아래 하자 표피. 그래서 한 층을 이루고 있는 한 층에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표피고요. 표피 세포고요. 얘네들을 모여서 표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표피 조직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게 표피 조직. 마찬가지 하표피 조직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식물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기공이 있어요. 기공을 여러 개 끼게끔 해줘서 식물체 내부 물을 수증기 상태로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습도도 조절해주고 식물의 물을 계속 빨아서 올려서 증산작용을 해줄 수 있게끔 물이 수증기 상태로 바깥으로 버려져. 그러게끔 하기 위해 기본적인 표피세포들은 엽록체가 있어 없어? 식물의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있다 없다? 양파 녹색이에요? 투명하죠?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인데 그죠? 엽록체가 없는 세포들이 모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표피세포들은 엽록체가 없습니다. 광합성하는 엽록체가 없어요. 됐죠? 엽록체가 없고 그래서 투명한데 특수하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세포벽이 두꺼운 얘네들만 엽록체를 가진 형태로 진화가 됐어요. 그죠? 얘네가 뭐예요? 무슨 세포예요? 공변세포입니다. 공변세포. 놓치시면 안 돼. 왜? 중등교육과정을 여러분들 다 공통을 하고 오셨잖아. 그러니 학교에서 이런 방금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 언급에서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입의 뒷부분에 존재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변세포들하고
그것들 모여서 이런 공변세포들, 표피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 얘를 표피조직계라고 하는 거야. 표피조직계. 됐죠? 앞면, 뒷면에 한 층을 이루고 있는 표피조직계. 공변세포도 포함하고, 그지? 기공도 포함해서. 그 다음 식물의 잎은 주로 녹색으로 많이 보이죠. 왜? 표피세포 안쪽, 아래쪽에 존재하는 얘네들 엽록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양엽, 음엽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던 분은 엽록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빼곡히 별일 뭐가 있구나.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조직일까요? 엽록체를 많이 갖고 있고 따라서 엽록체가 많이 있으니까 얘는 겁나 광합성을 뒤지게 정말 잘해요. 울타리 마냥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조직이 뭐예요? 울타리 조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나무로 치면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위쪽 부분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양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2배 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 우리 그 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있잖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지? 햇빛이 많아서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을 때 이런 울타리 조직을 많이 배치시켜서 광합성을 엄청 잘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을 실제 하게끔 하는 조직, 여기가 울타리 조직이고 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뭘 많이 갖고 있어서 엽록체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리고 엽록체들이 약간 누여서 존재하는 형태들로 있어요. 이렇게 미어서 오케이? 미어서 존재하는 형태들로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해?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오케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둘 다 뭘 갖고 있어요?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엽록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은 식물 입장에서 광합성을 하게 하는 탱크인 거야. 식물한테 광합성은 가장 기본이죠. 왜?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만 독립영양 성분,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둘을 다 더해서 이 2개의 조직을 더해서 왜? 조직이 조금 더 진화돼서 만들어진 게 조직계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식물에게 광합성을 한다는 건 가장 기본이야.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 야, 학생의 기본이 뭐야? 공부 아니야? 공부만 하면 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지도 않아. 막 그러시는 말들 하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식물의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한다는 게 가장 기본이라 울타리 조직과 이 해면 조직을 더하면 기본 조직계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 조직계가 되더라. 기본 조직계. 여러분 조직계 명칭과 각각들을 구조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한 거야. 왜냐면 동물은 수월해. 우리 몸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연상입니다. 식물은 수월치 않아. 왜? 우리 몸에 없던 거라서 익숙치 않거든. 그래서 표피조직계, 그지? 기본조직계. 자, 아까 조직계가 딱 3개 뗐잖아, 식물이. 그죠? 표피조직계와 기본조직계 설명했고 하나 더 있겠네. 뭐 있을까? 관다발 조직계. 혹시 물관, 체관 들어보셨던 기억납니까? 물관, 체관. 자, 물관과 체관은 식물에 어디에 있어요? 주로 줄기에 많이 발달했죠. 근데 줄기에만 물관 체관이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까지도 서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까지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있어. 뿌리 깊숙이에 물관이 또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뿌리에 있던 물관들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물관이 토양 속에 있던 물들이 이렇게 실려져서 세포를 통해 실려져서, 그지? 여기 있는 줄기를 통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서 물이 쭉쭉쭉 위로 올라가서 식물의 어디까지? 잎이 이렇게 왕성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여기까지도 계속 공급이 되어져 주어야 식물의 오존세포에서 뭘 하겠어? H2O, 물을 바탕으로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물을 길어 올려서 공급시켜줘야 하는 일종의 계속된 파이프라인이 어디 뿌리서부터 줄기 잎까지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물관. 그래서 물관은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무기양분은 이온 상태로 흡수되는 얘네들 말해.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 그러니까 토양 속에 있는 무기 이온 상태. 여러분도 무기질 먹죠? 영양제 안에 이온의 상태도 섭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관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가 물관. 그죠? 근데 체관은 뭐야? 체관은 식물이 광합성을 겁나 뒤지게 많이 해. 많이 해가지고 엽록체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 식물 세포, 핵, 엽록체에 녹말의 형태로 양분이 여기 저장되어 있단 말이야. 녹말의 형태로. 그럼 녹말의 형태로 저장됐던 그 다당류에 해당한 양분들을 잘라다가, 그지? 얘네들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준 거야. 왜? 돈은 어디에서만 벌어?
입에서만 받아. 그지? 근데 모든 세포가 그 돈을 이용해서 세포업해야 돼. 오늘 우리 세포업도 설명할 거야. 세포업을 해야지만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뀌어진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갔어. 그 나라 돈이 없어. 그럼 뭐 현금으로라도 뭐 물건 살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웬만한 나라들은 다 카드가 비자 카드나 뭐 마스터 카드가 다 되긴 하지만 안 되는 데는 그 나라 돈을 써야지. 그 나라 돈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더 싸기도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돈을 벌어들이는 활동은 빛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런 양분을 만들어내는 활동은 광합성이고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 엽록체 기억해야 돼.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녹말 형태로 양분을 저장해놨으면 그럼 필요한 곳에 반음 사이에 어디를 통해? 체관을 통해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안 나신다 하면 꼭 기억해야 돼. 체관을 통해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 낙동안에 만들어졌던 그 양분들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체관이야. 오케이? 체관을 통해서 유기양분이 이동되더라. 오케이? 체관을 통해 유기양분이 이동된 통로가 이렇게 되더라. 그치? 그래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가서 그냥 받아들인 양분을 바탕으로 거기 세포들도 열심히 세포업을 통해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꿔서 생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가 입을 이렇게 딱 단면을 딱 잘랐다라고 하더라도 입세포 안에도 존재해야 되잖아. 보여야 되잖아. 줄기를 딱 자르면 어떤 모양을 보이면 줄기 단면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물관이 안쪽으로 있고요. 물관은 조금 더 죽어있는 세포, 나이가 든 세포다 보니까 세포 크기가 좀 더 커.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물관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동그란 형성층이가 동그란 형성층입니다. 나이테들을 만드는 나무에 나이가 1년에 한 번씩 나이가 들 때마다 나무 결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게 나이테가 계속된 세포 분열에서 그렇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나이테를 축으로 바깥 방향 쪽으로 살아있는 조그마한 크기의 세포들이 이게 체관세포예요. 이런 식의 세포들. 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체관세포죠. 오케이? 하나하나들이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는 체관세포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세포들. 아주 사이즈가 작은 체관세포로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줄기를 단면을 잘랐을 때의 단면 모습이고 줄기 단면. 그죠? 잎 단면의 모습은 제가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줄래요? 여러분 실시간 드릴게요. 원통형으로 이렇게 돼서 위쪽이 물관세포들이고요. 아래쪽이 체관세포들입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위쪽이 물관세포들이고 아래쪽이 체관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물관, 기억해야 돼요. 물관과 체관, 아래가 체관, 관이 세트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꽃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꽃다발이라고 하잖아. 관이 많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서? 관다발 조직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관다발 조직계입니다. 자, 요것을 많이 다 쓰긴 힘들더라도 관다발 조직계. 자, 지금 조직계 3개 얘기했어.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여러분 책에 그림에 봐봐. 어디? 꼬장해봤자 21쪽에 위쪽에 보면 조직, 식물의 조직, 그 다음에 식물의 조직계 기관에서만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식물의 조직계 거기 안에다가 기본 조직계라고 써져 있는 거는 뭐하고 뭐가 합쳐졌다?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합쳐진 거다. 기본 조직계 말고도 서정아 또 뭐도 있더라? 관다발 조직계도 있더라. 그치?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과 체관이 합쳐진 거다. 그리고 표피 조직계는 또 뭐가 있더라? 그치? 상표피와 하표피 세포, 상표피 세포, 하표피 세포, 그리고 공변 세포들이 합쳐진 것들이 표피 조직계다. 그런 여러 조직계가 어디든 기관이든 다 있다. 적어줘봐요. 필요한 거 거기 공간에 다 적어줘. 부탁이야. 네,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하여서 중요한 부분에 조직에 대한 설명했고요. 한 가지만 더. 식물의 조직은 그죠? 크게 분열 조직과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연구 없다. 연구는 연구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계속 그 역할을 한다는 거고, 분열 조직은 계속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조직에서만 계속된 체세포 분열에 생장점, 형성층 있어요. 생장점이랑 형성층.
그리고 얘를 제외한 생장점 형성층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걔네들이 세포 분열해줘서 미션이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부여받았던 미션의 역할들을 공고히 자신이 행해줘야 될 역할에 맞게 기능을 해주는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기계 조직, 식물의 어떤 형태와 이제 얘가 회복 탄성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휘어지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섬유질이 세포벽에 두껍게 발달한 기계 조직이 있고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표피 조직이 있고요. 계속 왕성하게 광합성을 하는 여육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지? 그래서 잎세포 조직들이 있겠죠. 이제 표피 조직, 기계 조직, 등등등 각각의 통도 조직, 물간세포와 재간세포들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하고 우리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의 이름을 섞어놓고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 근데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이름은 여러 개 있진 않아. 고작 해봤자 크게 4개 있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의 이름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피부세포 바깥쪽에 해당하는 게 상피 조직이에요. 동물에게는 식물의 표피 조직과 유사한 역할이 상피예요. 아까 피자 들어갔었죠? 피박, 광박 그 피가 아니라 그 피자 들어간 게 피부 표면처럼 겉부분을 덮고 있다라고 해서 상피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 동물세포에서 가지고 있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 상피 조직.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분열 조직은 동물한테는 없어. 상피 조직뿐만 아니라 뭔가 수축하고 이완을 통해, 그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근육 조직. 그 다음에 뉴런 들어봤죠? 뉴런. 정보를 받아서 찌릿찌릿찌릿 내보내주는 신경 조직.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신경 조직.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혈액, 힘줄, 어디 사이사이를 지지지탱해주는 결합 조직. 요거 한번 적어줘봐. 또 나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각 기능을 수행해주는 조직은 꼬작해봤자 4개밖에 없어요. 적어줘요, 언니. 적어줘봐요. 추워서 그래.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보이네. 괜찮은 거 맞아요. 맞나요? 맞죠, 맞나요? 아쉽습니다. 떨어졌죠. 먹을 게 떨어졌어요. 뭘 좀 갖다 드릴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얼음물 괜찮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 바로 32쪽 갈 거야. 다 적은 다음에 32쪽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지난주에 거의 진도를 많이 못 빼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부지런히 진도를 좀 빼놔야 돼.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빼려고 하는 게 내 메인 목적이니까. 근데 뭔가 언니는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여기를 공부를 했던가 라고 하는 느낌이 약간 생길 거야. 그래서 빠르게, 그죠? 언니도 나랑 지금 생물을 약간 했으니까, 약간 세포호흡이랄지 이런 걸 했으니까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 푸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들어갈 것 같아. 자, 32쪽입니다. 이제 새로운 단원, 두 번째 단원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죠? 네,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하여서 벌써 2번 만에 여기가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생명 시스템의 구성 중에 중단원 생명활동과 에너지, 물질대사와 에너지 여기를 설명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쉬네요. 쉬어야 되나요? 왜요? 방금 저 언니 내가 어디까지 갖다 줬는데 쉬어야 된다고요? 진짜로요? 레알로요? 좀 마음 아프네. 알았어, 그러면 진짜 종소리가 땅 치면 제가 바로 땅 와가지고 바로 땅 시작할 거예요. 진짜야. 얼음이 너무 아깝다. 땅 치면 땅 시작할 거야. 호다닥 할 거야, 진짜로. 오늘 액기스적으로 쉬어, 빨리. 자, 이제 진짜 물질대사와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예고로 알려드리자면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 요소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조금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 텍스트를 그대로 어디다 그냥 단순히 갖다 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걸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하게 생명체 내에서 생명체 바깥이 아니야. 여러분 몸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제 화학 반응이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러니까 생명체 내니까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600이나 700 아니면 800도만큼의 발화점 이상의 온도 막 그런 게 공급되거나 또는 빠져나오거나 하면서 화학 반응을 한단 말이야. 큰 문자가 쪼개지거나 뽀개지거나. 근데 내 몸에서 이런 화학 반응을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막 600도, 700도, 800도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내가 다 타서 없어지겠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특수한 600도 내지 700도만큼의 에너지, 800도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오케이? 동화나 이와 같은,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 뽀개진다거나 물질이 합쳐진다거나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생명체 내 화학 반응, 특수한 케이스의 화학 반응, 우리 그걸 다 물질대사라고 해. 자, 36.5도밖에 안 되는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구 덕분에? 각각의 효소 덕분에 여러분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더라고. 효소는 생체 촉매야. 생체 촉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주로 어떻게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케이? 특정 각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효소가 모두 다 각각의 화학 반응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효소, 저기에 들어간 효소, 저쪽에 들어간 효소가 다 따로따로 있고요. 그 따로따로의 효소를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가 여러분의 세포의 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되겠어요? 아밀레이스를 만드는 유전자, 아밀레이스도 소화효소잖아요. 펩신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 다 다양하게 각각 있어서 필요한 시기 때 그 각각의 효소들이 뿅뿅뿅 만들어져서 각각의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따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질대사고요. 생명체 대사에 많이 있는 물질대사. 큰 틀에서 무슨 작용? 동화작용. 큰 틀에서 이화작용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구나. 자, 동화는 낱개로 떨어져 있었던 입자를 연결시켜서 사이즈가 커지게 해주는 거고요. 이 낱개로 떨어져 있었던 걸 우리는 쉽게 저분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되어서 사이즈가 커지는 이렇게 덩어리가 커져 있는 분자를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저분자를 고분자로 연결시킬 때 어떠한 일이 필요할까요? 외부에서 풀역할을 해준 얘와 얘를 연결시키고 얘와 얘를 연결시키게끔 해주는 풀역할을 해주는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이렇게 연결이랑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 이런 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동화야. 항상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되는 거야. 에너지 출입이 동반됩니다. 같이 함께 일어난다. 됐죠? 에너지 출입 동반되더라. 동화작용은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하작용은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컸던 입자가 있어. 이렇게 주렁주렁. 그러면 얘를 잘라다가 낱개로 될 수 있게끔 해준 형태로 작동되는 거. 오케이? 고분자가 저분자로 뽀개지는 거. 오케이? 이게 이화작용이야.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에너지가 뽀개질 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화는 에너지가 외부로 바깥으로 방출됩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동화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 그죠? 에너지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얘한테 합체가 돼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응물, 생성물. 그죠? 이화는 반응물, 생성물. 맞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더 낮았고 생성된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더 높은 거. 동화. 네? 그 다음에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훨씬 더 높았고 생성된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더 낮은 거. 그죠? 이게 이화. 오케이? 그럼 이화에 여기서 말하는 이가 이별해요, 이혼해요, 나누리죠, 나누리. 그러니까 동화와 이하작용이 헷갈리면 외워지지 않으면 하나를 딱 잡아버려. 아, 이별, 이혼, 그치? 나뉘어진다, 뽀개진다가 고분자가 저분자로 뽀개지는 게 이화겠구나. 그럼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화작용은 항상 왼쪽에 동화든 이하든 왼쪽에 그리는 게 반응물이야.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보다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보다 낮아.
생성물이 외부에 있던 에너지를 흡수받아서 사이즈가 커진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게 동화. 안 어렵죠?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은 높았지만 뽀개지면서 외부로 열을 방출시키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화. 맞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책 왼편에 다 작성되어 있는 거고요. 각각의 이 반응을 이끌거나 이 반응을 이끄는 각각의 효소들이 여러분 모여서 만들어져서 제각각의 화학 반응에서 필요할 때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도록 효소가 작동해서 기능하더라. 근데 효소의 주성분이 뭐더라? 언니 뭐였어? 효소의 주된 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효소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 그래서 끓여버리면 효소가 기능을 못했어.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기능이 떨어져요. 달걀을 삶았어요. 삶은 달걀 먹기 싫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럼 다시 흰달이 날달걀 되나요? 안 되죠. 달걀의 주된 성분이 뭐예요? 닭가슴살, 달걀. 단백질이지 않나요? 단백질은 단백질 여러분 몸에 있던 단백질이 효소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기능이 떨어져요. 단백질의 정해진 입체 구조가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해주는데 그 입체 구조가 열에 의해서 변성돼버리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열에 의해 변성되면 기능이 감소하다.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은 32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예시가 나와 있죠. 동화작용의 예, 이화작용의 예, 종류별로 여러 개가 나와 있긴 한데 그 정도의 예시를 딱 보시고 아 진짜 얘는 동화겠구나, 아 얘는 이화겠구나 라고 딱 떠올리셔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서가 아니라 고분자, 누가 저분자고 누가 고분자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너가 동화구나 이해구나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봐봐. 자, 단백질 합성.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되거든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여러분의 몸속에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에 관한 정보로부터 최소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릴 때 레고 가지고 놀아본 적 있죠? 레고의 기본적인 레고 블럭들 있죠? 그 블럭들을 어떻게 쌓아 올리냐에 따라서 레고 대급방 머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차가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그럼 다 부수면 가장 기본적인 조립이 되는 것처럼 단백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아미노산이거든. 그 아미노산을 동물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 그 여러분이 생선이나 고기나 그런 거 섭취를 통해 소화를 시켜서 최소 성분인 아미노산 형태로 여러분 몸의 세포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여러분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에 의해서 이 아미노산 순서대로 조립을 시켜라. 그래서 조립돼가지고 효소를 만들거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거나 그들이 만들어서 내 세포에서 기능하는 거야. 그런 모든 기능을 다 그냥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 거야. 왜? 효소도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그치? 호르몬도, 뭐 인슐린 같은 호르몬도, 티록신 같은 호르몬도 주된 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합성해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라. 무슨 작용이 있어, 그러면? 동화 아니야, 동화? 맞죠? 그 다음에 광합성. 비대에너지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나 물을 바탕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동화작용. 맞죠? 자,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의 합성. 선생님, 글라이코젠이 뭐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글라이코젠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 인슐린의 기능 기억나니까? 언니가 가장 최근에 배웠을 것 같으니까 물어볼게요. 효미 언니한테. 인슐린의 기능이 뭐였어요? 혈당량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인슐린. 높이. 혈당량을 높이는 걸까, 낮추는 걸까? 높을 때 나오는 걸까, 낮을 때 나오는 걸까? 낮을 때 나와서 높여주는 걸까, 높을 때 나와서 낮춰주는 걸까? 당뇨 환자에 꼭 필요한 게 인슐린이었어. 낮춰주는 거. 맞아요. 혈당이 너무 높아. 정상적인 사람은 최상 2자에서 인슐린 있을 때 잘 나와가지고 혈액에 돌아다니는 여분의 포도당을 그거를 못 봐. 왜? 그냥 너무 이제 흥청망청 쓰는 거 똑같거든.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섭취가 돼서 막 들어올 때 세포 속에 잘 흡수되지 않고 혈액을 통해 막 돌아다니다가 그게 소변을 통해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을 때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지? 우리의 꿈이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물론 이제 뭐 각자의 그 소소한 목표가 있어서 나 명품백 하나 살 거야 해서 그냥 그래 플렉스 할 수도 있지만 맨날 명품백만 사고 집 없으면 안 되잖아. 차도 없으면 안 되잖아. 집차 같은 목돈을 사야 될 때 돈을 모아뒀다가 목돈으로 보태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고정 지출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저장을 해둘 수 있도록 명령을 주는 게 인슐린. 그래서 아마 글리코젠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래서 혈액이 너무 포도당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 꼴을 못 보겠어. 그래서 인슐린이 쫙 나와서 야, 이 포도당아, 네? 나 나중에 목돈으로 써야 될 수 있으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다당류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을 하자. 중학교 때는 글리코젠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외래를 되게 펼쳐서 쓰도록 그렇게 돼버렸어. 외래를 되게 펼쳐서 쓰도록 그게 글라이코젠이야. 그지? 글리코겐 똑같아요. 글라이코젠이라고 얘기하더라. 언니 그럼 얘가 뭐겠어? 서정이 단당류야 다당류야? 글리코젠. 단당류일까 다당류일까? 50%의 확률 찍어봐. 단당류일까 다당류일까? 포도당 이렇게 얘는 오 이렇게 되어서 포도당이 계속 연결되어서 다당. 그렇지 다당류지. 얘가 다당류야. 단당류 여러 개들을 연결시켜서 다당류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 당연히 뭐겠어? 동화작용이겠지. 글라이코젠이 합성되게 하는 거 다당류 동화작용. 맞죠? 반대로 인슐린 말고 글리코젠 글루카곤 인슐린 말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있잖아. 그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막 주인애가 밥도 안 퍼먹고 운동을 겁나 뒤지게 많이 할 때 그때 많이 분비되거든. 운동 너무 많이 뒤지게 해서 에너지원이 부족해. 근육세포는 에너지원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 얘를 잘라다가 포도당이 되게 하여 에너지원을 공급시켜줄 때 혈당량을 높여줄 때 얘가 나와요. 글루카곤은 글라이코젠을 분해하여 포도당이 되게 하여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되죠? 그래서 다당류와 단당류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좀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단백질 분해, 그 다음 거기 두 번째 땡에 세포호흡이라고 나와있죠. 거기다 형광펜 체크 한번 해봐. 세포호흡 32쪽 아래 보면 이화작용에 예해서 세포호흡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더라. 거기다 세포호흡 동그라미나 진한 세모. 이화작용의 가장 큰 예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둘 때 세포호흡을 무조건 예로 들어야 합니다. 세포호흡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구나 라고도 생각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언니? 어디 있어요? 거기 아래 표에 이화작용, 예. 두 번째 땡 세포호흡. 그죠?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더라. 근데 결론적으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 거지 주 목적은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ATP라는 화학적 분자로 만들어내고자 할 때 이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거고라고 이산화탄소가 어쩔 수 없이 또 설명할 거야. 뭐 그다음 알코올 분해도 마찬가지. 알코올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거니까 얘도 이화작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33쪽이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이용이라고 하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선생님 세포호흡이 동화작용이 아닌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라면서요. 그죠? 근데 자 동화와 이화의 뜻을 배웠어.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는 게 동화. 맞죠? 그다음 고분자가 저분자로 뽀개지는 게 이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세포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다 똑같이 마이토콘드리아라는 모든 세포 소견을 다 가져. 그리고 세포호흡을 많이 해야만 하는 근육세포나 오케이? 또는 동물의 정자 거기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일반 세포들보다 한 20배, 300배 이상 갖고 있어. 많은 ATP를 만들어내줘야 되니까 많이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ATP를 생성하게끔 해주는 게 세포호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그 주 텍스트가 되게 다양한 표현인데 ATP가 합성되는 게 맞고요. 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뭔가 사이즈가 커져서 동화일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ATP가 합성되는 건데 합성이라는 키워드는 동아에게만 써야지.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혼자 계속 삽질을 뒤지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거 세포호흡 맞고요. 세포호흡을 다른 말로 ATP 합성이라는 키워드로도 설명하고요. 근데 합성이라는 키워드에 속아서 선생님 합성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동화라고 해야지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포호흡 과정을 좀 제대로 먼저 설명해 줄 거야. 자, 33쪽 거기 보면 세포호흡의 장소 마이토콘드리아 라고 해서 나와 있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이그샘플 누구? 세포호흡. 저는 식물과 에너지 단원 또는 동물과 에너지 단원 중학교 때 생물 파트를 지도를 하면서 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조금 수월하게 빗대어서 뭐를 얘기하냐면 돈 바꿔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식물세포는 엽록체에서 방합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자의 역할을 해서 돈을 벌었어. 비단어즈를 바탕으로 자, 이 대표적인 흡열작용의 예가, 동화작용의 예가 방합성이야. 그죠? 왜? 외부로부터 비단어즈를 받아들여? 그죠? 그리고 낱개로 있었던 이산화탄소와 물 6분자와 12분자 둘을 꿍짝꿍짝꿍짝꿍짝 간단하게 낱개로 있었던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에너지원들을 흡수를 하여 비단어즈와 함께 하여 포도당 탄소가 6개 줄줄줄 그죠? 수소가 12개 줄줄줄 그 다음에 산소가 6개 줄줄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보다 사이즈가 큰 입자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저 분자가 그 분자로 합체가 됐으니까 당연히 동화작용이야. 흡열 반응이야. 에너지가 흡수가 됐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자,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로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도 이화작용의 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포호흡을 예로 듭니다. 세포호흡의 메인 과정은 화폐를 바꿔주는 활동인데요. 여러분은 3대 영양소를 먹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그 3대 영양소를 먹어서 걔네들이 사이즈가 작은 형태여야지만 세포 안으로 통과 가능하니까 소화 과정을 거쳐서 탄수화물이면 포도당으로, 단백질이면 아미노산으로, 지방이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로 소화를 시켰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안 나오지 않아. 나와. 또 이 다음에 또 나와. 생명에서 또 나와. 또 해줄 거야. 그래서 그런 가장 사이즈가 작은 포도당 또는 가장 사이즈가 작은 아미노산, 가장 사이즈가 작은 지방산, 같은 화학적 분자에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질소라고 하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산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화합물인데 이런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얘네들을 이 화학적인 화폐 그대로 쓸 수 없어. 자, 우리나라야. 여러분이 달러 갖고 있고 우리나라인데 여러분이 엔화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인데 유로화를 갖고 있어. 최근에 북유럽 여행 갔다 오고 오케이? 최근에 일본 갔다 오고 그치? 최근에 미국 갔다 와서 돈을 갖고 있다고 다른 나라 돈을 돼요? 그리고 환율이 높아 지금 치솟고 있어. 그다음에 화폐 가치도 높아. 내가 그 현금 갖고 있는데 한국 돈 하나도 없네. 그지? 여기는 기념한다고 걔를 그냥 가지고만 있을까? 바꿔야지. 그지? 오케이? 자, 지금 당장 내가 어디 이 화폐를 달러나 엔화나 북유럽에 있는 유로화를 가지고 가서 뭐 편의점 가고 CU 가가지고 뭐 육개장 라면을 하나를 못 사 먹는다고 얘를 찢어서 버릴 거야? 바보지. 화폐 가치가 높았을 때 바꾸기만 하면 되지. 은행 가서. 그지? 그런 역할이 세포호흡이라는 거. 오케이? 동일한 화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가 높은 얘네들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그 형태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세포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화학적인 분자 그대로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결합 에너지를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의 화학적인 화폐로 바꿔주는 활동. 그때 산소기체 꼭 필요해. 오케이? 그럴 때 산소라는 기체가 꼭 필요하고 그 일을 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누구야? 이렇게 생겼어. 요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세포말이 있는데 안쪽에 더 주름이 많이 조여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해.
내 눈가루 주름처럼 자글자글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누구라고 하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 고1 때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을 거야. 그지? 고2 올라가면서 얘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 아니 고놈이니까 얘 고놈 맞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야. 돼요? 마이토콘드리아는 모든 식물세포도 가지고 있고 동물세포도 가지고 있고 하면 뭐 효모라고 하는 단세포 세균도 가지고 있는 그래? 단세포인 얘도 가지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항상 거치면 저 달러 오케이? 저 에마 저 북유로파들이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신사임당 번호로 바뀐다고요. 그걸 중학교 때는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하는 키워드로 배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화학적 합이냐? ATP라고 하는 화학적 분자야. 오케이? 얘는 플레임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학 분자야. 그 플레임을 줄여서 ATP라고 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여러분이 뭐 드포삽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지? 뭐 느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ATP라는 화학적 분자인데 얘 플레임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야. 화학 생물을 하다 보면 공통성이 보이는데 어떤 공통성이 보이냐? 자, 트리 모노 트리 어쩌시고 저쩌시고 하다가 올리고 어쩌시고 하다가 폴리. 자, 기본 단위체가 하나 있어요. 그럼 모노예요. 똑같은 단위체가 두 개가 연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D입니다. 똑같은 기본 단위체가 세 개까지 결합되어 있어요. 트리입니다. 트리. 뭐 트러플, 뭐 콤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지? 삼총사 이런 느낌이야. 트리. 그지? 그러다가 한 10개 이상으로 계속 결합돼요. 그러면 너는 올리고 펩타이드, 올리고 다음 들어봤죠? 올리고 이런 거 아니고 올리고. 자, 그 다음 폴리는 그런 기본 단위체가 한 수백 개. 기본 단위체들이 막 수백 개, 수천만 개까지 연결되면 그럼요. 싸자마자 다 폴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공통성을 가져. 그러니까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게 트리 3개 연결돼 있구나. 누구의? 아데노신이라는 화학적 분자.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우리가 하나씩 영어를 끊어서 화학 이제 해석하는 것처럼 어떤 생물학적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냐, ATP 화학적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 이 A가 나중에 고일통합학 하면서 아데닌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아데닌 뭐예요?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죠? 염기에 있었던 거. 그 DNA나 RNA의 핵산의 기본 단위체를 배울 거거든. 근데 통 잡아서 퉁쳐서 뭐라고 하냐?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구조의 화합물이야.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구조의 화합물. 그치? 그러니까 공결합 막 형성합니다. 나중에 또 배워요. 그냥 이런 형태예요. 거기다가 자, 당이 있어. 오탄소.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오탄당 있고요. 얘가 당이에요. 당에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에 당에 뭐가 인산이 뿅 3개가 결합되는 거야. 그래서 3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내가 P 하나씩만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는 인산이니까 P5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인이라고 하는 원소가 주변에 산소와 고온결합을 최대한 자기가 고온결합할 수 있는 그 고온결합 개수만큼 계속 결합돼 있어. 선생님 고온결합이 도대체 뭐예요? 할 거예요. 배울 거예요. 이렇게 3개까지나 결합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너 한 세트, 2세트, 3세트 그래서 3개의 인산이 있다. 얘가 인산의 영어식 명칭. 인과 산소를 이루어진 화합물. 그래서 여기까지가 언니도 기억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데닌이라는 염기와 당까지를 포함한 게 여기에 영어식 이름이 아데노신이야.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다. 아데노신 나왔었다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데노신이고 여기 아데노신이라는 염기와 당이 결합된 이 구조에 인산이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래서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한다. 인산 하나를 포스페이트라고 하거든.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얘네가 그냥 갑자기 뚱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는 A, MP, ADP, ATP 이렇게 세 개의 폼으로 왔다 갔다 존재해요. 이렇게 됐죠? 이 말이. 자, 그래서 ATP, ADP, AMP 뭐냐? AMP ADP 그죠? ATP 최대 3개까지가 붙을 수 있는데 ATP가 붕괴가 되면서 무기인산 하나가 딱 떨어져 나와. 그러면 2개까지만 결합됐지. 그럼 A 뭐야? DP야. 오케이? 또 하나가 또 떨어져 나와. 그럼 AMP야. 근데 ATP에서 ADP, AMP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고 주로 왔다 갔다 하는 폼은 얘가 이렇게 되거나 얘가 이렇게 되거나 얘가 이렇게 되거나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건 왔다 갔다를 잘해. 오케이? 주변에 무기인산이 있어. 그리고 ADP가 있어. 오케이? 그럼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ATP로 합체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ADP가 ATP로 저장이 될 때, 그치? 자, 지금 여기 무기인산 이렇게 있어서 뿅뿅뿅. 자,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 공급된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외부로 들어가면서 무기인산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오케이?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이 ADP에다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여기를 촥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럼 ATP가 되는 거야. 뿅뿅뿅 세 개가 돼. 그럼 에너지를 저장해서 갖고 있는 거야. 이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서 얘가 붙은 거니까. 피롯이 얘가 하나가 딱 잘라지면서 나온 에너지로 생명활동에 갖다 쓰는 거야. 되겠어?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나는 찍찍이 알지? 찍찍이처럼 붙었다 뗐다 이렇게 수월하게 붙게 되면 에너지가 저장된 거고 떨어지면서 나온 그 에너지를 어딘가에 갖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 가지는 확 결합된 에너지들을 빼서 ADP였던 애를 ATP로 ADP였던 애에 여기 얘네들이 가지는 화학적 에너지들이 막 나와줘서 ADP였던 애에 무기인산이 붙어서 ATP로 합성해주는 과정 그게 세포비인 거야. ATP라는 화폐로 바꿔서 저장하는 과정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럼 선생님 봐봐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얘가 세포호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정만 보면 ATP가 합성되는 거니까 합성이면 동화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얘를 ATP가 합성되는 이 과정을 왜 어찌하여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하는지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자,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당이 화학적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 아까 구성된 원소는 CH5로 되어 있다고 했었고 얘가 6탄소 화물이니까 이렇게 CCCCC 그다음에 O CH2OH 너도 H가 있고 너도 HOH가 있고 이런 식으로 HOH 막 번복되어서 부착되어 있거든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H들이 있고 H들이 있고 H들이 있고 H들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 탄소하고 수소 또는 주변의 산소들이 결합된 이 화학적 에너지 결합되어 있을 때 존재하는 그 에너지들을 결합을 해체하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건데 돼요? 몸 바깥에서 그러니까 체내에 아니라 체외에서 그냥 포도당을 한 번에 파이어 하고 태워봤어. 한 번에 파이어 하고 태워보면 빛과 열의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한 번에 나오고 그 에너지를 수치화시켜서 계산해봤더니 자 686kcal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더라고. 돼요? 오케이? 그럼 실제적으로 포도당이 686kcal의 에너지 정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몸에서 저 686 정도의 에너지의 형태들로 여기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 모든 에너지가 모두가 ATP로 저장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우리 몸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 아이가 저장되는 양을 계산해봤더니 약 많으면 38분자 정도가 만들어지더라고.
38개의 ADP에 38개의 무기인산들이 뿅뿅뿅뿅뿅뿅 계속 붙어서 완전체인 38개 ATP가 합성이 되던데, 그러면 ATP 한 분자가 뽀개지면서 우리 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열량을 계산해 봤더니 ADP로 뽀개질 때 우리 몸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열량이 7.3kcal야. 한 분자의 ATP로 뽀개지면서 만들어지는 열량이. 돼요? 근데 총 38개가 만들어졌다는 포도당이. 총 38개가 38개로 뽀개지면서 얘 38배 정도의 열량을 우리가 여기다 저장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야? 얘가 38개의 ATP가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에너지 얼마야? 곱해보면 38 곱하기 7.3이거든? 얼마냐? 288.4. 그러니까 길 거야. 288.4. 오케이? 아까 계산을 했을 때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빛과 열의 형태로 우리 몸 바깥에서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는 686이라면, 그치? 근데 이 똑같은 포도당 분자가 우리 몸 내에서, 체내 내에서 ATP라는 화학적 분자로 저장이 돼서 38개가 다 뽀개지면서 우리 몸에서 사용될 때는 686밖에 안 되잖아. 688이 아니라 686이 아니라 277인가? 277.3인가? 정확히 않다. 계산해봐라. 네, 이 정도야. 그러면 실제 포도당에 저장됐던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그죠? 38개의 ATP로 바뀌어서 저장돼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열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686이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 이 포도당이 저장돼서 만들어내는 ATP는 38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 38개의 ATP가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건 그것이 온전히 다 사용됐을 때 277.4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응물은 포도당과 산소가 완전히 사용됐을 때 686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체내에서 사용되는 ATP의 값, 걔는 38분자. 그 38분자가 다 뽀개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277.4밖에 안 되잖아. 그치? 더 적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으니 무슨 작용이 있어? 이화작용이라고.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된 38개의 ATP가 온전히 38개의 ATP로 붕괴되면서 우리 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 값 자체가 훨 적으니까. 그래서 이화작용에 비해 해당하는 게 맞아요. 합성이라는 키워드도 맞고 이화작용이라는 키워드도 맞고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헷갈려해요. 그래서 생물의 약속을 배우는 단원이잖아. 생물적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약속을 잘 이행하셔서 아직 안 끝났지롱. 기다리지롱. 잠시만 기다리지롱. 잠깐만 기다리지롱. 아직 안 끝났지. 생명만 하지. 생명은 잠깐만 기다리지롱. 곧 끝나지롱. 여기 살. 아 그래 너무 좁 같은데? 왜 나 넓은 데서 해? 네 거기 여기 지구가 하셔야 되잖아. 지구 그거 있잖아. 왜 그래? 여기 뭐 이게 양부족에 여기는 할 수 있어. 기다려봐. 그리하여 아니 다 대표놨는데 어디 가라고 지금. 자 그리하여 언니들도 숙제를 매일 어디까지 오냐? 34쪽 동그라미 34쪽. 자 위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랑 아래는 이제 문제도 다 풀어야 돼. 34, 35, 36, 그 다음에 37까지는 해요. 37까지. 37쪽에 4번까지. 네, 왜냐면 개까지 문제 추적하고 주가지 문제도 하고 왼쪽 2장 얼마 안 많죠? 내일까지 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머지 또 조금 더 설명해줄 게 있어서 내일 우리 꼭 2장 해갖고 봅시다. 언니 그 프린트 갖고 와야 돼. 그래서 갖고 와야 돼.